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한 번 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잠언 22장 6절 말씀 그 잠언이라는 건 몰라도 그 내용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이걸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말 잘 듣는 아이, 부모의 말씀 거역하지 않는 아이,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대들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는 아이를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고요. 제가 어저께 VIP 초청회나 행사 때 우리 종교 형제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 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엄마가 뭐뭐 타라 뭐 이랬더니 뭐 2호선 타라 뭐 이런다고 그러네요. 저도 어저께 그거 처음 알아서 졸지에 사회자에 의해서 촌 사람이 돼버렸는데, 2호선을 타고 여기도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얼굴 빛을 보니까. 아무튼 2호선이 내려주는 대학을 들어가라 뭐 이제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 가까이만 해도 뭐 연대, 서강대, 이대, 그다음에 건대 뭐 아무튼 뭐 여러 개 있죠. 아무튼 2호선 타고 내릴 수 있게 해서 뭐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마땅히 행할 길 그러면 2호선 타고 대학을 다닐 정도의 학생이 되는 거. 뭐 대기업에 들어가는 자녀. 대개 아마 마땅히 행할 길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천성에 맞도록 정말 그가 잘할 수 있고 그가 재미있어 할 수 있고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윤리도 어디에 해당될까요? 남에게 유익이 주는,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 그게 사실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들은, 그리고 키우고 계신 분들은 중간중간 뭐 반성할 것도 많고 후회할 것도 많을 거예요. 어저께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냥 반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큰애나 둘째나 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규칙적인 시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숙제는 반드시 먼저 하고 놀아야 되고요. 저는 조금 병적이었었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고 누가 억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때부터 옷은 반듯하게 개서, 그때는 뭐 허리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으로 하자면 하여튼 벨트로 묶어놓고 잤어요. 그 다음날 할 거 숙제를 끝내놓고 놀면 마음이 조바심이 생겨서 놀지를 못해서 반드시 숙제하고 놀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날 갈 거 책가방 다 써놓고 문 앞에 놔두고 자야 잠이 왔어요. 그러면서도 학교 가는 길에 아참 그건 넣었던가 그러고 가방을 몇 번을 열어봤어요. 그렇게 아무튼 소심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별로 뭐 말을 일으킬 게 없죠, 부모님들한테는. 그래서 늘 아무튼 뭐 저런 모범생이 있냐 할 정도로 모범생 컴플렉스 가운데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니 앞에 엄마라는 소리도 전 못 해보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존칭어를 썼기 때문에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할아버지 인사도 다녀오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각 방을 다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인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구정이나 뭐 이런 일이 뭐 아무튼 집안에 무슨 저 생신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남 삼녀,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시기 때문에 사남 삼녀 다 모이면 안방 건넌방 사랑방에 이만저만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다 꾸벅꾸벅 했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한 번에 끝내! 이러고. 그래도 그 말을 듣고도 한 번에 못 끝내고 계속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전에 뭐 다 제사 지내고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저 혼자만 우리 할아버지 사진 앞에 하루에 6번씩 만 2년 동안 옛날엔 3년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묘지 옆에 조그만 움막을 지어놓고 만 2년 동안 지키는 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서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만 2년 동안 할아버지 사진 앞에 하루에 6번을 왜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밥 먹기 전에 차려놓고 식사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녁 식사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면 하루에 6번 절을 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만 2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들 둘을 키우면서 그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은 나만큼은 안 해도 적어도 비슷하게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저희 아내가 아주 사교적인 여자입니다. 사교적인 여자, 마음이 따뜻하죠. 그리고 아주 감성적이에요.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격도 좋기만 한 건 없죠. 저희 아내의 약점, 좀 충동적이죠. 규모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스케줄대로 안 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 애들 핏줄이 애들이 누굴 닮겠어요? 애미 아니면 애비를 닮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엄마를 닮은 게 많아요. 모양은 절 닮았는데 성격은 저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 때문에 참 힘들었던 거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니까 너까지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에 대한 감정까지 이제 얘한테 다 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랬냐면 계속 애한테 요구했던 게 뭐였었냐면 해병대 가기를 제가 권했습니다. 너는 해병대 가는 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요. 근데 끝까지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육군으로 징집이 됐는데 백삼보충대 춘천으로 가길래 알아보니까 춘천 백삼보충대는 전부 전방으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사실은 애가 상처받을까 봐 말은 안 했지만 겉으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제가. 야, 해병대보다 더 센 데 가서 혹독하게 아무튼 훈련 좀 받고 왔으면 좋겠다. 딱 그러는데 얘가 3년 동안 뭘 했냐면 밴드부에서 트럼본을 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2년만 불고 3학년 때 내가 불지 말라고 그랬는데 3학년 때까지 불더라고요. 수능고사 전까지도 연주회를 했어요, 걔가. 그래서 저를 아주 그냥 뚜껑이 열리게 만들었는데, 딱 갔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백삼보충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 원주면 후방이죠. 군악대. 제1군 사령부 군악대장이 와가지고 트럼본 주자를 뽑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1320명인가 훈련생 중에, 아무튼 나오라고 그랬더니 20명이 나왔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아무튼 피리 불던 애들, 뭐 아무튼 뭐 불던 애들은 다 나온 거예요. 전 지금도 아무튼 트럼본 불면 소리가 안 나요. 그냥 불면 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트럼본도 뭐 부는 실력이 있어야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는 전 부산에 있었는데 전부 이발병 이런 거 하면 이제 훈련을 제끼니까 이발병 손들어 그러니까 다들 막 그냥 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뽑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발 실시 그러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옛날 바리깡 갖고 하는 거 전기 말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해봅시다. 오른손 한번 딱 들어보세요. 자, 이발 실시. 여기 이종경, 몇 사람은 안 해. 남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발 실시 그러니까 그 훈련병들이 어떻게 하냐. 이런 애들은 한 대씩 주워 맞고 끝났어요. 어떤 애는 막 이랬거든요. 이것도 깨졌어요. 이발은 어떻게 되냐면 딱 중심을 잡고 요것만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만. 또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있어요. 아무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본을 부는 애 중에 이 트럼본을 불던 저희 애가 강원도 원주로 뽑혀가서 후방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땅히 행할 길, 우리 처자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애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애에게 계획하고 계신 바를 이루는 일에 제가 청지기로서 적극 들여지겠습니다. 작정을 하고요. 우리 애한테 그거에 대한 작정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제대하는 날 내가 트럼본 사줄게. 아니 휴가 때라도 사달라면 내가 사줄게. 그래서 결국 휴가 때는 뭐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낙원상가 가서 트럼본을 멋있는 걸 사더라고요.
지금도 갖고 있고 가끔 부는데 요즘 제가 그래요. 좀 더 자주 불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안 불까? 그럴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성경 말씀은 똑같이 읽는데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 뭐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참 마땅히 행할 길이냐?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 것 중에 오늘 7가지 지적을 해드릴 텐데 그 7가지 중에 이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줄 알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나쁜 부모일 수 있는 것 7가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아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르죠. 헬리콥터 맘이 뭔가요? 늘 애 위에 떠 있으면서 늘 봐주는 거야. 애기처럼 넘어질까봐 뭐 할까봐 아무튼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전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입시 설명서 하는데 왜 엄마들이 다 앉아 있는지 난 전 이해가 안 가요. 대학교 입시 설명서에 누가 있어야 돼요? 고3 학생들이 앉아 있어야죠. 근데 왜 엄마들이 거기 다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지 참 안타까워요. 심지어 최근에 아무튼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왔는데 엄마가 같이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나 또 그런 일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방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신랑하고 신부만 들어오게 하고 제가 신랑 엄마가 같이 왔더라고요. 신랑한테 이런 등신그러고서 한번 야단을 친 다음에 제가 했어요. 엄마 일절 못 들어오겠어요. 엄마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또 그 신랑의 이모까지 같이 왔더라고요. 자녀를 한 명의 독립적인 사람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세계와 자신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파악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60대 노인도 80대, 90대 부모님에게는 애 같아요. 그래서 환갑 넘은 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맨날 그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97세신데 제가 우리 어머니 뵈러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제 마음속에서 그럴 때 저도 이제 만으로도 63이에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꼭 애들 대하듯이 하는 거. 저녁은 먹었냐? 왜 여태 안 먹었냐? 뭐 어떻게 해라?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 아무튼 부모 앞에서는 애죠. 자신의 아이가 더구나 소심하고 좀 위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식에게 부모의 가장 강한 애정을 반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녀를 부모의 심리적 세계에서 독립시키지 못하는 나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이에게 과도하게 친절하고, 친절해야죠. 관심 보여야죠. 근데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면 애들이 눈물과 떼쓰는 행동에 쉽게 굴복하게 될 때가 많아요. 애들이 이상하게 아무튼 무조건 눈물부터 흘린다. 떼부터 쓴다. 제가 제 자식은 아니고 제 손주예요. 손주도 자식은 자식이지만 부모의 자식은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자면 아무튼 이 녀석이 뻔질나게 아무튼 하는 게 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준수야 울지 말고 말로 해. 울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니? 말로 해. 아무튼 제 앞에서는 잘 안 울어요. 그렇다고 뭐 감정까지 숨기면서 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떼쓰는 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면 결국 자녀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또는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무의식적으로 빼앗게 됩니다. 툭하면. 자,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가 둘이 있는 경우.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둘인데 형은 즉 늘 주먹으로 이겨요. 둘째 녀석은 늘 머리로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붙었다 그러면 아무튼 찡 울면서 바로 아빠 엄마한테 뛰어오는 게 이제 둘째였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재판을 해주면 대개 부모들이 누구 편을 드냐면 작은 애 편을 들어요. 왜냐하면 큰 애한테 늘 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둘째가 아무튼 형하고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아빠 엄마한테 와서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재판을 해주잖아요. 중간에 제가 지혜를 배웠어요. 이건 재판해주면 안 되겠구나.
형제는 재판해주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억울해요. 둘 다 억울하든지. 둘 다 억울하든지. 그래서 형 말을 꼭 듣도록 했어요. 형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형 말을 듣도록. 그래갖고 다투면 형 말을 듣지 않는 둘째 녀석만 저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그 대신에 첫째 애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절대로 둘째 앞에서 첫째 애를 혼내진 않았거든요. 너 들어와. 그래가지고 둘째 애도 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엄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랬더니 지금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둘째가 형 말 잘 들어요. 잘 듣고요. 형은 동생에게 아량을 베풀고 정 안 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하자면 뭐를 먹는데 빵 같은 게 있는데 둘이 서로 나눠 먹어라.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어린애들은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을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가 더 먹고 싶거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네가 자르고 네가 먼저 집어. 이러면 돼요. 가만히 생각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세요. 네가 자르고 네가 먼저 집어. 그러면 아무도 불평할 게 없잖아요. 뭐라 그러면 네가 자르고 말이 많냐 그러고. 얘는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집었잖아. 물론 그러고 나면 애들이 자를 때 열심히 하죠. 어떤 때 잘라놓고 나서 여기서 조금 띄어다 여기다 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집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 자녀를 애기처럼 취급하는 게 꼭 사랑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한데 태어난 다음에 약 18개월까지는 일관성 있게 바로 충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배고프다고 울면 먹이고 젖어서 찡얼거리면 바로 가로 채워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도 12개월 정도 지나면 자기의 욕구가 일부분이라도 만족을 지연시키는 학습이 필요해요. 12개월 지나면 바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엄마가 내 부속품이 아니라 내가 울면 바로 뛰어오는 엄마가 아니라 너하고 나는 남이란다. 분리된 존재란다. 엄마는 엄마의 일이 있단다 하는 거를 12개월 지나면 조금씩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일부러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애에게서 아무튼 내가 그냥 표현만 하면 우리 엄마는 바로 달려온다. 요걸 또 애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12개월만 지나면 이용해요. 12개월만 지나면. 자, 두 번째. 자녀에게 가능한 많은 활동을 해주는 거. 저는 뭐 이제 우리 세대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저희 세대는 가능한 많은 활동은커녕 거의 저희는 또 8남매였기 때문에 건사 거의 안 하셨어요. 알아서 컸어요. 기껏해야 땅 따먹기, 구슬치기 그것도 돈이 좀 있어야 구슬치기 했고요. 딱지 따먹기도 돈이 좀 있어야 됐고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튼 뭐 까기, 돌까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땅 따먹기 뭐 이런 거였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너무 많은 활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많은 활동을 하도록. 몇 년 전인데 지금은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서울 지역 초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거의 없다가 30.1%. 지금 엄청 늘어났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면 60, 70%는 될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1시간 미만인 애들이 25.1%인데 이것도 아마 어린이집이나 아마 유치원 뭐 이런 데서 학원에서 노는 거 빼고 나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이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당연하죠. 과외 공부하고 학원이에요. 자, 한 가지만 그냥 얘기합시다.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가끔 반주자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다른 데 모임도 마찬가지야. 어릴 때 애들 피아노 안 배워본 애들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실 분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속으로 그래. 피아노 반주도 못할 거 뭘 배웠어? 뭐 아무튼 피아노도 배우고 뭐도 하고 하는데 다 찔끔찔끔 하느라고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거 왜 많이 했냐 이거.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꼭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저는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전부 에게 적용할 건 아닌데 저는 저나 저의 애들한테 없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악성이 둘 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애들은 음악을 조금 전문가한테 가르치는 게 좋아요.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뭐 학원이나 아무튼 뭐 피아노 정도는 조금 배우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르쳤어요. 저희한테 없는 거는. 왜냐하면 저희한테 없는 게 어떻게 애들한테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대개 자기들에게 없는 거를 애들한테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좀 막말로 하자면 전 미친 짓이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없는데 애들한테서 그걸 요구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모들에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펼치지를 못해서 잠재되어 있는 거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애들 어릴 때 피아노를 좀 시켰는데 둘 다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시켰어요. 애들한테 시켰다가 애들이 흥미 없는 거, 뭐 노느라고 흥미 없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게 자질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 이제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너무 많은 활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여기에도 되는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아까 이제 우리 큰애를 얘기했는데, 우리 둘째는 저를 닮아가지고 뭐 했었냐면, 뭐 만들고, 아무튼 뭐 이런 걸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공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수학이 좀 딸리더라고요. 수학이 딸려서 얘가, 아무튼, 내신 성적 관리를 잘해가지고 7월인가 이미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수능고사 11월인가 12월인가요? 아무튼 시험 볼 때까지 학원을 보내서 수학만 집중적으로 하게 시켜야 되겠다. 더구나 공학부가 됐거든요. 공학부는 수학 아니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신설동에 있는 대성 N스쿨을 제가 안 가겠다는 걸 강제로 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상담을 하더니 안 하기로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진짜 인간적인 말로 길거리에서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근데 학교 선생님도 웃겨요. 담임 선생님이 부담임으로 임명을 하고 얘를. 그때부터 다른 애들 원서 내주러 원주로 뭐 지방으로 다 뛰어다니는 거야 얘가. 그래서 내가 그 담임 선생님 나쁜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편리하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너는 공학부면은 수학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야지. 왜 애를 부담임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냐. 결국 공학부 한 학기 딱 다니더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공학은 너무 학문이 차가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네 수학 머리가 차갑지. 왜 공학이 차갑냐. 나는 표면 처리하는 게 저 전공이 기계 전공이었어요. 기계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냐? 열 처리, 표면 이런 거는 얼마나 결국 한 학기 끝나고 나서 결국은 전과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전과를 하려면 같은 대학 내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무지하게 좋아요. 딱 들어가니까 이제 8개 중에 하나를 이제 해야 되는데 경영학부부터 시작해서 심리학, 그 다음에 정치, 외교 뭐 있는데 8개를 딱 갖고 와가지고 아빠, 제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자꾸 헷갈리네요. 그러더라고요. 헷갈리게 생겼어요. 8개. 그런데 그때 미켈란젤로의 명언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미켈란젤로에게 자녀가 와서 물어봤어요. 저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좋은 조각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다 적용하실 내용이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냐면 조각은 필요 없는 부분을 다 깎아내면 명품이 나온다네. 그랬어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을까? 여러분들 그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 때도요. 아닌 것부터 지어나가면 정답을 찾기가 쉬워요. 한꺼번에 놓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아닌 것부터. 그래서 혹시 여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누굴까? 이러지 말고 아닌 애부터 지워버리세요. 그럼 몇 안 남아. 결혼한 사람은 해당 없어요. 또 뭐 얘 아니래 그러면 안 돼. 딱 보니까 너 정치 외교니까 아니래. 뭐도 아니래. 그러니까 마지막에 둘 남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영학부를 하는데 경영학부를 하려니까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걸 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학기 죽으라고 했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경험을 하게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여기에도 필요해요. 애들한테 아닌 거부터 잘라내세요. 그러면 몇 개 안 남아요. 자, 세 번째. 자녀에게 행동의 틀을 주지 않고 방임하는 거.
요새 많아요, 이게. 애들한테 길을 세워주겠다고. 자녀가 생활하고 행동하는 데는요, 분명한 구조가 있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체계적인 생활 습관이나 규칙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너무 아무튼 뭐 군대식으로 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난감은 상자 안에 넣어라. 찾기를 건너기 전엔 자동차가 오는지 잘 살피고 건너야지. 이거는 뭐예요? 엄마나 아빠가 얘기하는, 이걸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외적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런 구조의 틀을 딱 주면 애들은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그 외적 구조, 지시를 자기 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적인 언어, 내적인 구조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자기 이제 내적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순종하는 버릇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그 외적 구조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내적 구조, 내 내적인 틀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들이 내 내적인 틀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애들하고 자꾸 흥정하듯이 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흥정하는 건 뭐냐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런 물건 정도면 10,000원이면 내가 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로 부르세요? 10,000원에 부르면, 그러니까 장사는 15,000원을 불렀어. 나는 10,000원에 사고 싶어. 장사는 15,000원을 불렀는데. 근데 여러분이, 저는 10,000원 아니면 안 돼요. 10,000원 부르면 10,000원에 사게 되나요? 결국은 12,000원 아니면 13,000원에 사게 돼요. 이게 이제 흥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살려면 여러분들 얼마를 부르세요? 굳게 마음을 먹고 5,000원으로 그냥 때리는 거야. 아니면 그것도 미안하면 한 7,000원 정도 해가지고 내가 3,000원 더 드릴게요. 뭐 이러고서 이제 10,000원에 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족들이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얘한테 요걸 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10시 10분에 일어나게 하려면 요것도 이제 게으름 피우고 그럴 테니까 9시 50분으로 미리 때리자. 요렇게.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저희 아내에게 10시 반에 나와라 그러면 10시 40분에 나오니까 10시 반에 나오게 하려면 10시 10분까지 내려와 있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안 하려고 조심해요. 근데 10시 10분에 내려왔더니 한 20분 여유 있어. 천천히 가도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늑대와 소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엔 10시 10분 그래도 또 뭐 20분. 여러분들 그 왜 시계 맞춰 놓는 거 있잖아요. 내가 부지런히 살아야지 그러고 10분 앞으로 돌려놓는 분 계시죠? 그리고 시계 볼 때 뭘 그래요? 10분 빠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흥정해 버릇하면 이제 그 버릇이 생겨요, 서로.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나 뭐 아무튼 대인 관계에서 물건 살 때 외에는 이런 흥정은 가능한 대로 안 해요. 정해놓은 거는 정해놓은 걸로.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내려와 그러면 10시 반까지 제가 반드시 가 있어요. 우리 애들 보고도 10시 반에는 내려와 있어라 그러면 10시 반. 뭐 애들은 10시 반에 내려와 있으면 나는 10시 40분쯤 가면 내려와 있는 애들을 바로 태우고 가면 저는 좋죠. 근데 그게 결국 뭐래요? 서로 신뢰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자,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속고 있는 것 중에 자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부모가. TV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왜 부모가 애들한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줘야 되냐 이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는 누가 돼야 돼요? 친구가 돼야죠. 왜 부모가 친구가 돼야 돼? 물론 그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죠. 예를 들자면 부모와 자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부모가 되라. 이런 뜻이지 부모가 애들하고 맨날 놀아주는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핵가족화로 줄어든 자녀 수로 인해서 과잉보호에 익숙해지는 아이들, 친구와 공원에서 놀기보다는 전자오락에 나오는 게임에 나오는 괴물과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든지 또 끊임없이 바뀌는 입시제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준비하는 아이들이 되든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인생의 지표를 만들어준 가정교육을 확립하는 거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막힘없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라는 얘기지.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분명한 거는 그냥 엄마와 자녀, 아빠와 자녀, 이게 좀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특별히 이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 친구에게는 뭐든지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인 거예요. 뭐냐면 부모가 자기의 신세 타령을 친구에게 하듯 애들한테 하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자기 남편 때문에 속상한 걸 애들한테 얘기해.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니네 아버지 때문에 정말 속상해 죽겠다. 자주 들어요, 이거. 니네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 죽. 야,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야, 니네 아버지 언제 철나니? 우리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끔 그래요. 니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 뭐 이런 거. 이건 뭐예요? 결국은 애들한테 아빠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철없는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한 거 있죠. 밤에 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는, 경건한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을 먹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오는 거를 고성방가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뭐 애들이 그런 데잖아요. 그 사자성어를 하기 위해서 가 그랬더니 어떤 애가 미친 건가 뭐 이렇게 써. 어떤 애가 아버지인가 이렇게 썼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인가 이렇게 써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킥킥킥 웃으면 안 돼요. 어디 거기다가 아버지인가를 쓰냐. 아버지가 회사에서 아마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양말을 벗겨드리고,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약주 잡숫고 들어오시면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한글도 모르시지만 우리 아버지 애들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반드시 아버지 양말 벗겨드려라. 어떤 경우에는요, 세수대에다가 물 떠다가 아버지의 발 닦아드리라고 그래서 발 닦은 적 많아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꼭 저 술집에서 얼른 끌고 와라. 뭐 이런 얘기 없으셨어요. 진지 잡수시라고 모시고 와라. 꼭 그랬어요. 그게 결국은 아무리 약주를 잡수시고 그냥 쓰러져 계셔도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을 잃지 않았던 게 그거 같아요.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하셨던 그런 모습들. 어저께 제가 이제 소개를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큰 걸 싸고 집에 왔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다 씻기시고 속옷은 갈아입히시고 겉옷 그대로 입혀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겉옷이 바뀌면 애들이 왜 너 겉옷이 바뀌었냐? 그러면 잘못하면 뭐 아무튼 똥 싼 게 걸리잖아요. 근데 더 존경스러운 건 뭐냐면,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해 오시고 11살, 13살 많은 형들이 집에 귀가했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얘기 안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도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전 그게 두려웠거든요. 여보, 오늘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는지 알아? 제가 똥 싸고 온 거 알아? 뭐 이러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우리 식구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인들만 아세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자녀를 자기의 친한 친구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꾸 이게 푸념을 한다든지 자녀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 옳지 않습니다. 니네 엄마는 왜 저 모양이니? 이런 얘기 자주 하셨으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방 누가 아멘 하네. 예, 그분은 아멘 하시고 옆에 분은 회개하세요. 그래서 자녀와 어른 사이 지켜야 할 적절한 예의와 행동 방식이 있는 걸 반드시 얘기해야 돼.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 저 애들하고 무척이 친하게 지내요. 애들하고 무척이 친하게 지내는데, 뭐, 지금 이제 만 4살, 8월달이면 만 4살 되는 애, 제가 무등 많이 태워줘요. 이 녀석이 하는 것 중에 안 떨어져야 되니까 뭐 아무튼 잡고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도 주의시킨 게 뭐냐면 이마를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런 건 괜찮아. 근데 귀를 잡든지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 귀를, 할아버지 귀를. 그 다음에 가끔 머리카락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제가 못하게 해요. 친밀하게 무등을 태워달라고 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되, 그러나 무등을 탔을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글쎄 좀 궁금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은 우리 애들한테 반말하게 내버려둬요. 왜 그러냐? 제가 어릴 때 엄마 소리도 못하고 아빠 소리도 못했어요. 반말은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조금 한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그냥 반말하게 놔두자. 조금 친밀하게. 언제부터 지금 존댓말을 쓰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슬슬 시도 중인데, 어저께 저녁에 제가 딱 안고 있으면서, 야, 아빠 저녁 식사하라 그러라 그랬더니, 아빠 식사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빠 밥 먹어 그러더라고요. 이 녀석이 아빠 식사하세요 그래야지, 아빠 식사하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말에서 지금 존댓말로 바뀌려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상하게 깔리더라고요. 어쨌든 네 번째 중요한 거, 애들의 친구는 애들의 친구가 돼야 돼요. 부모는 애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라 부모여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부모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자녀 위주로 생활하는 것. 이것도 요새 많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러셨어요. 부모라면 그래서 한 번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일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 낳고 나서 주장했던 말씀이 잠언 14장 4절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유익이 많으니라. 소가 있으면 먹이통이 지저분하죠. 그런데 먹이통이 지저분해서 늘 치우고 먹이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소가 주는 유익이 많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덕 보려고 지금 키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크고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도 성숙시키세요.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인격 성숙 많이 되지 않으셨어요? 30 중반 된 남자들이 모인 데서, 총각들이 모인 데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자, 얘 좀 조금만 데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까지는 아닌. 그래, 고마워. 이따가 할게. 끝나고 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금방 교보제로 좋으네요. 조금 이렇게 내적인 틀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하다 말고 쟤한테 친구가 되어준다고 여기 앉아서 맞아, 희원아, 동서남북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좋은 부모는 물론 이제 아까 그 얘기에서 말았네. 30 중반인 그 총각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돈 좀 모았냐 그랬더니 돈 못 모았다 그러더래요. 남자들 결혼하기 전에 돈 못 모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장가 안 가면서 인격이나 성숙됐냐 그랬더니 인격 성숙 될 리가 없죠. 혼자 살면서 인격 성숙 안 돼요. 그죠, 정렬형제? 예. 나하고 다른 여자하고 아내하고 이게 살아야 인격이 성숙되죠. 참기도 하고 그냥 이래야 인격이 성숙이 되지, 저 혼자 살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무슨 인격이 성숙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들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애들 덕분에 인격 성숙한 거 많고요. 하나님을 깨달아 한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도 이 정도면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 때문에 배운 거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옛날엔 뭐 산하지 안도 없었고 그냥 이러잖아요. 너만 없으면 내가 지금 무슨 고생이니? 뭐 이런 얘기. 저희 어머니가 막내 8번째를 낳고 난 다음에 걔한테 늘 하신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동생이 자상이 좀 안 좋아. 쟤만 없었으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이 얘기. 애 듣는 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원하지 않던 애기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살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이거예요. 애들한테 대해서 푸념을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33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제가 알아듣나 그러는데 아무튼 젖 먹이면서 부른 노래가 주는 명철이를 기르시는 목자요. 아무튼 계속 그냥 애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외운 노래가 그거예요. 그리고 늘 칭찬하고 아무튼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애들 버릇버린다고. 그래서 저는 꼭 훈시를 하고 지적을 해야 애들이 버릇이 고쳐지는 줄 알았는데 애들 버릇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 앞에서 쉬운 말로 하자면 사기를 치더라고요. 제 앞에서 아닌 척하지 제가 그랬다고 그 지적한 것 때문에, 물론 이제 좋은 얘기 훈시를 한 건 그의 내적인 틀이 되는데 지적하고 그런 거는 그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더구나 엄하게 한 거는 애들이 제 앞에서 안 그런 척해요. 근데 저희 아내 앞에서는 자기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왜? 받아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했던 희생은 정말 고귀한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자신의 생활이나 삶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든지 당신들의 삶을 개발하십시오.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자기의 삶, 이것도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 팽개치고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애들 위주로 하지 말아라. 애들 위주로 하면서 내 감정을 억제하고 자녀 위주로 생활. 심지어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반성하세요. 하나나 둘인 경우 정말 나는 아예 그 단어까지 쓰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나는 얘 교육에 올인하겠다고. 아니 왜 애한테 올인하나? 그 옆에 있는 남편 참 섭섭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거든. 근데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간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둘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니까 좋겠네요. 그랬더니 바로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맨날 애 얘기만 했지 부부간의 얘기를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둘이 마주 앉아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대. 너무 답답하대. 부부간에 얘기를 해봤어야지. 맨날 애 얘기만 하고 자기 감정은 억제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영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만 느끼게 하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올인하고 너만 위해서 사는 줄 아니? 그건 뭐예요? 자녀에게 족쇄를 키우는 게 채우게 되는 게 되거든요. 족쇄를. 특별히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리고 애 하나 바라보고 키우는 엄마들이 이 실수하기 딱 알맞습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건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거. 보통 부모라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편한 길을 선택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 거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독립해서 가정을 가질 때까지 잘 키우도록 맡겨준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지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 소유처럼 생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애들이 잘하는 거 시켜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들고 싶은 자녀가 아니라 정말 애들이 잘하는 거, 잘하는 거. 두 번째는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 아내는 저희 아들들을 전부 목회자를 만들기를 원해요. 제가 옆에서 계속 말려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놔둬 좀. 본인들의 길을 본인들이 선택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목사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목사인 걸 후회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를 무지하게 행복하게 생각해요. 무지하게 즐겨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다 그냥 십자가라니 뭐 이런 생각을 한 적 없어요. 정말 저는 목회 재미있게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또 행복하게 해주셨고 진짜 목회 재밌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에게 요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야지 왜 내 뜻이 이루어져야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 그랬어요. 정말 믿는 집안에서 잘 자라나는 애였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그래서 제가 그거 소원으로 갖는 건 좋은데 조건으로 내 걸지 마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잘 믿는 물론 그러면 좋죠. 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며느리면 좋겠지만 만일에 그랬다면 당신이나 나는 둘 다 결혼 못했어 그럼. 왜냐하면 저는 20살에 믿었어요. 저희 아내는 26인가에 믿었거든요. 그럼 둘 다 아니잖아. 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거든. 전 20살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20살 때까지 술 만들고 난 찌꺼기 이거를 간식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니죠, 뭐. 그래서 그게 소원일 수는 있지만 그게 조건일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 큰 며느리는 믿는 가정에 자랐지만 우리 둘째 며느리 믿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잘 믿고 있거든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둘째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목자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믿는 가정에서 쭉 자라나가지고 술을 먹어본 적도 없고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고 아무튼 늘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넌 크리스찬이 목장에 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대요. 너무 어색하대 자기는. 그런데 저희 며느리는 그 생활을 거의 25년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이 오면 너무 얘기를 잘한대. 그렇다고 같이 뭐 죄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목장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뭐 아무튼 뭐 넌크리스찬 생활을 오래 했다고 뭐 넌크리스찬하고 얘기를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26인가에 예수님 믿었는데도 넌크리스찬하고 얘기 잘 못하더라고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러고 얘기하니까 아무튼 뭐 몇 대째 믿음의 집안에 자라난 여자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잘하는 거 아주 그냥 이건 외우세요. 애들이 진짜 잘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거. 더 노골적인 얘기일까요? 3재로 기억하시면 돼요. 3재. 첫째, 재주가 있는 거 시키세요. 두 번째, 재미있어 하는 거 시키세요. 그 다음에 재정이 될 수 있는 거 시키세요. 돈 안 되는 거 시키면요 평생 여러분들이 돈 되셔야 돼요. 그리고 돈이 안 되면 길게 하지를 못해요. 너무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남에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오래 못해요. 그걸 통해서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3재, 재주, 재미, 재정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되더라고요. 자, 마지막 7번째. 자, 요게 또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거예요. 부부 관계보다 자녀의 관계를 우선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자녀 중심적인 생각, 남편하고는 딴방에 자면서 애하고 같이 주무시는 분들, 이거 아니에요. 부부가 자녀 중심으로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관계와 같은 이 장기적인 인간관계, 영양분을 공급하고 돌봐주지 않으면 시들게 돼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가지도 쳐줘야 되는데 남편하고는 딴방에 살면서 애하고 같이 자는 거, 결혼하면 정도가 아니라 엄마가 딸하고는 모르겠지만 아들하고는 한 중학교 되면 같이 못 잘 거려? 일시적으로 하는 걸 마치 영원하게 하는 것처럼 부부관계보다 자녀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애들은 떠나보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남편하고 또 아내하고는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부부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늘 부부 사이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물론 애들을 뭐 갓난아기 때부터 띄워놓는 거, 서양에서는 뭐 그냥 갓난아기 때부터 띄워놓고 울든지 말든지 막 울다가 그러니까 그게 버릇이 되는 거란데, 그래서 난 지금 서양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안고 주무시는 거 전 좋다고 봐요. 같이 자는 거 좋다고 봐요.
그런데 유치원쯤 갈 때 떼놓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너 유치원 들어가면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 주일에 이틀 이상은 같이 못 자.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은 이틀 이상 자려고 기를 써요. 이틀 외에는 안 돼,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야, 네가 초등학교 가더라도 이틀은 같이 자자, 응? 이렇게 얘기하면요, 애들은요, 이틀도 안 자려고 그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야, 일주일에 이틀은 같이 자주라. 그러면 되게 봐주고 이틀을 자줘요. 이틀 이상은 안 돼. 그러면 더 자려고 들어요. 말하기 다름이에요. 이틀은 같이 자주라. 말 표현이라도. 그럴 것이면 띄워놓기가 좋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김경일 형제 아들 둘 다 띄워놓으셨나 모르겠네. 아직 안 띄워놨죠? 예?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가 잘 안 띄워놓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야, 일주일에 그래도 이틀은 같이 자자. 그러면 애들이 잘 떨어져요. 이틀 이상은 안 돼. 그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달라요.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특별히 제가 얼마 전 한 달 전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문화에서 성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성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 관계가 아니거든요. 전인적인 인격 관계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회의할 때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인격 관계인 성생활을 계획 없이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거절당하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요.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덤비면 나를 무시했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아이가 부부관계에 아주 중요한 변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애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부부관계에 방해를 받지는 몰라요.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어디에나 애들이 있고 아무 때에도 둘만의 공간으로 갈 수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성적 친밀감의 상실을 가져오고 결국은 욕구 결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부모,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장 좋은 가정교육이 뭐냐? 자녀교육.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좋은 자녀교육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7가지 기억해 보시면서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오늘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셔서 정말 애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여러분들 부부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 아침 다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 들은 바 내용 7가지 보시면서 7가지 다 적용하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꿈이나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7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오늘부터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주님 앞에 다짐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1분 정도 가진 다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각자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또 결혼과 가정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선물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 안에 또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정해놓고 그대로 몰아붙였던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부부관계가 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녀 교육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